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야시장 6월 10일 목요일 밤 10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늘 목요일 밤에 세 분의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윤혜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잠 좀 깨봐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거든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주무시다 실제로 오셨네요. 주무시다 오셨습니다. 그럼 뭐 자다 오면 정신이 반짝 깨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이 가장 자는 거나 깨 있는 거나 비슷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이나 현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꿈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 네, 네. 오늘은 또 이제 여러분들의 또 각성해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 대표 PD님의 네. 생일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리고 네. 사실 또 나이를 또 거꾸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배쯤 되면은 나이를 좀 거꾸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또 대표님 오래오래 또 건강하시고 네. 나이는 거꾸로 드시고 젊어지실 기원하면서 네. 정치야시장 지금 정말 우리 벼랑 끝에 있는 심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십니다. 어제 밤까지도 늦게까지 알바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거 위해서요? 정말 많은 구성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 PD님이시기 때문에 네. 또 직원들 월급 주려고 대리운전 하시는 사장님하고 똑같네요.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정치야시장이 이렇게 무럭무럭 여러분들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매달려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흔치 않은 에너지와 흔치 않은 정성으로 여기 지금 그 제작진만 숫자만 하더라도 30명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저쪽에 또 뒤에 막 손 흔들고 막 5명이 손 흔들고. 네, 그렇네요. 네. 그러시기 때문에 웃음소리가 압도적인 대표님의 생일을 다들 이제 우리 손님 여러분들께 축하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좀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라서 더 그런지 몰라도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또 국민들을 감동하게 해주는 이슈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또 특검의 시대가 앞으로 또 열리기 때문에 오늘 다양한 주제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오늘 좀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을 하셨다라는 소식을 딱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거 예고 없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고 없이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 대비나 준비가 이렇게 딱히 안 돼 있었을 텐데도 묵념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또 위로받기도 할 텐데 정작 저걸 누가 했었어야 될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는 진짜 힘들었던 게 이태원 1주기, 2주기 다 이제 추모제에 갔었는데 친구랑 몰래 갔었거든요. 그 시대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내가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함께 추모하고 아파한다는 거를 주변에 알리지 못했어요. 심지어 저랑 같이 간 친구도 남자친구가 야 그럼 왜 가? 약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마음 놓고 추모하지도 못하게끔 되게 차갑고 냉정하게 만들었던 게 저는 가장 슬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거들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위로를 하는 모습은 나서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것 같고요.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울컥했는데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탄핵된 날, 박근혜가 탄핵된 날 어디에서 그 소식을 들으셔야 되는지 제가 그때 일정팀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 유력 후보자에게 하루 통째로 비워서 팽목항을 가셔라.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은 국가가 국민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의 행보를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날 팽목항을 아침 일찍 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헌재의 파면 선고를 접하셨거든요. 그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오늘 저 사진을 보면서 정말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사기 민주정부의 출범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웅변해주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울컥했을 때는 여러 감정들이 막 이제 교차했을 텐데
한편으로 이제 대통령도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지키지 못했다라는 미안함도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이 집권하지 않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회한 후회 이런 게 좀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권을 뺏기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내가 2012년이죠. 2012년에 대선 때 이겼으면 국가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네. 정말로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네.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마음이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그때 그 시기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네. 왜 가셨을까? 어떻게 가셨을까? 오늘 이제 예정이 없게 가셨잖아요. 네. 한강 통제소 그러니까 수해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고 네. 국민들에게 절대 다시는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 가는 길에 네. 예, 용산의 이태원을 네. 주변을 아무튼 가셨을 거예요. 근데 네. 그 가는 길에 내가 거기를 들리지 않으면 네. 정말 네. 내가 부끄럽다. 네.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어떤 나라를 다시 만들어 재건해야 될지 이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행보였기 때문에 네. 아주 의미 있는 행보였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사진에서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이거는 이제 일기예보입니다. 내일하고 주말 사이에 비가 뭐 많이 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한강 홍수 통제소도 가셨고 민방위 옷을 입고 이제 용산으로 돌아가던 길에 예고 없이 갔기 때문에 민방위 옷을 입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 아까 이제 천장을 보시면서 약간 울컥하신 것 같아가지고 뭐 참사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모순이라든가 그리고 또 돌발적인 어떤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제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참 뭐 불행한 일인데 네네. 지도자다운 모습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이제 장면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한 3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지도자답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정말 100만 보 양보해서 100만 보를 양보해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쨌든 문제들이 뭐 그런 참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쳐봅시다. 네. 그렇게 쳐보자고요. 네. 그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예, 지도자답게 거기에 대처하고 그것에 대한 지도자다운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당장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로 돌아올 것인가. 예. 이거부터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네. 그랬겠죠. 네, 그리고 시작부터 벌써 이태원 참사 발생하자마자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 포털 뉴스 이런 거에 보면은 댓글을 막 답니다. 네. 예. 지금 와서 보면은 누가 댓글 달았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맞아요. 바로 댓글 달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네. 어떻게 참사가 지금 일어났는데 바로 그런 댓글을 어떻게 답니까?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나쁜 좌파들이 이제 나타나서 뭘 할 것이다. 예. 그런 걸 방지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벌써 참사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유불리에만 막 이제 관심이 있어요. 이게 이 정권의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 정권의 윤석열 정권의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지금부터 그 손해가 될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벌써 작동을 해요. 그 이후에 이태원 참사를 다루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도 그런 거였잖아요. 네, 책임 안 지려고 하고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 지키려고 하고 하나도 법적인 뭐 이런 법적인 거를 딱딱 물어서 뭐 한다 어쩐다 얘기했지만 전혀 맞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네. 두드려줬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어깨를 툭툭. 네.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고 그렇죠. 네. 네. 예, 정말 가슴에 한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니까 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지도자가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저 장소를 굳이 왜 가셨겠습니까? 다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 다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걸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도 됐을 것이기 때문에 네.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찾았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예.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송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참사라는 게 이제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걸 거듭 이제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게 뭐 이제 그 파면된 인간이어가지고 사실 뭐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인간은 지금 반바지 입고 스레빠 신고 반바지 차림에 네. 아크로비스타 지하를 또 활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간이 왜 이제 분노를 자아내느냐? 네. 경찰에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도 않아요. 2번이나 네. 불렀는데 안 왔는데 거기에 나오고 지하를 돌아다니는 게 이제 포착이 된 거죠. 뭐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 필요하죠. 알겠는데 이 인간한테 양심과 어떤 염치를 바라는 거는 너무 사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오늘 씨는? 저는 윤석열이 또 윤석열 한 건데 사실 예. 대선에서도 계속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올라갈만 하면 윤석열이 보이고 올라갈만 하면 또 극장 가고 또 메시지 내고 이것도 본인 제발 구속 다시 해주세요 라는 명분을 스스로가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성커녕 네. 지금 이렇게 불응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네. 자기 발등에 또 도끼를 또 세게 찍고 있다. 네. 계엄도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해서 지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본인은 왜 계속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을까? 근데 이제 이게 뭐 여기 돌아다니면서 뭐 했는지 사실 궁금해하진 않는데 하필이면 타이밍이 지금의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또 가 계시고 그리고 경찰이나 뭐 이따 특검 얘기도 할게요. 특검은 이제 막 후보자 추천이 되고 있고 네. 진상규명의 의지가 국민들이 어쨌든 정권을 교체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내란 속에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지하를 돌아다니고 있고 꼴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더 분노를 자아내는 것 같아요. 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어록 중에 저에게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들은 양심의 근원. 정치인에게서의 양심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이 답을 하십니다. 정치인의 양심의 근원은 국민이다. 그러니까 아까 양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국민이 없는 거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치 지도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예. 양심은 저는 그 어록을 듣기 전에는 양심은 그냥 내 건 줄 알았어요. 그 근원이 나의 부끄러움이 없는. 예. 그러니까 나를 주체로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정말 위대한 지도자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거든요. 네. 양심의 근원은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에 단 1%도 부합하지 않는 인간이 대한민국을 3년이나 이끌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우리에게 그 슬픈 일이었는지 예. 그리고 그것을 3년 만에 끝내서 얼마나 다행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어록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네네. 양심은 물론 없지만 네. 정신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양심도 없고 아니. 정신도 없고. 네, 아니 좀 걱정도 돼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진짜요? 뭐 어떤 걱정이 돼요? 옷이 이게 뭐예요 지금? 옷이 뭐 찜질방이야 여기가? 아니 근데 대통령 때도 옷을 제대로 입은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자기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네. 그러면은 밖에 나올 때는 정상적인 그 좀 의관을 조금이라도 정제해서 뭘 좀 나만큼이라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나만큼이라도 이런 거라도 좀 이런 거. 생각하고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렇네. 예. 아니 옷이 이게 진짜. 뭐야? 진짜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이렇게는 안 입어요. 우리. 그러니까 재활용 갈 때도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진짜 안 입어. 제가 선거 출마했을 때 이제 뭐 생활인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도 이렇게는 안 가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안 갑니다. 예. 주변에서 또 보는 눈이 의식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뭐 저희가 보여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슬리퍼가 아니고 로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네, 맞아요. 맨발에 로퍼 신는 것 같아요. 드라이빙 슈즈 같은. 네. 그러니까 이제 슬리퍼는 아닌 것 같지만 네. 전 그게 더 웃긴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진짜 재활용 갈 때도 이렇게는 안 간다고. 그렇지. 이 정도면은 혼자 사는 호라비도 이렇게는 안 입어요. 이건 그렇죠. 뭔가가 있다 지금. 아유 혼자 사는 호라비가 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무슨 어떤 일이야.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 그렇네. 자기 집도 아니고 지금 이게 지하 상가지 않습니까? 네. 어디로 그 배회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상태로 저는 이분이 혹시라도 이러다가 네. 큰일이 날까 두려우니 빨리 이분을 그렇죠. 안전한 곳으로 빨리 맞아요. 옮겨야 된다. 방범창이 완비가 돼 있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방범창이 완비가 돼 있고 예. 무장한 경호원들이 지키고 배식해주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이 영양이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그러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곳으로 하루밖에 옮겨야 된다. 예. 또 내 이자의 건강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네네. 이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 장소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2시간의 공복 기간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또 그렇네요. 왜냐하면 저녁에 5시 반 이후에 뭘 못 먹는구나, 먹고요. 그죠? 그 다음날 6시 반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12시간 이상의 공복. 예. 네. 아주 건강해지고 이 똥배 다 빠질 겁니다. 지기현 판사의 재구속 네. 뭐 당연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사기관들께서도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세 번째 출석 요구가 19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도 안 오면 강제로 갔다가 체포해서 긴급 구인해가지고 당연하죠. 경찰 조사도 하고 하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을 감옥에 다시 집어넣고 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게 다 어쨌든 수사 대상으로는 김건희, 윤석열 포커스 맞춰지죠. 네.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뭐 오늘 이제 두루두루 이제 뭐 민주당, 혁신당 이쪽에서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그냥 기사로만 봤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이 조직의 장이 되는 게 좋으냐. 그런 거 보면 어쨌든 뭐 리더십도 좀 있어야 되고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필요한 지점들을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누가 될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혁신당에서 나와 계시니까 네.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인물들의 면면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선정의 원칙, 원칙이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는 분명한 수사 의지, 그리고 내란 청산 의지가 분명하게 있는 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깡다구. 깡다구. 네. 어떤 외압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강단 있는 성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깡다구죠. 깡다구가 있는 사람. 그리고 국민이 정말 안심하시려면 수사의 결과를 이제 국민이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100여 명이 넘는 하이브리드 조직을 이끌으셔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내란 특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검 감찰부장을 했던 한동수 변호사를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는 심재철 전 검사장, 심재철 검사장과 관련돼서 의아하신 분들이 조금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김건희 특검의 핵심은 이제 금융사건의 성격도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금융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남부지검 검사장을 거치면서 금융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분명하게 검증된 분이고, 그리고 이제 개혁 의지가 분명하고 윤석열 사단과의 대척점에 분명하게 설 정도로 깡다구가 있는 심재철 전 검사장을 추천을 했고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는 군의 특성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군 수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군 법무관 출신의 이명현 변호사를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중에 가장
뭐 인지도가 있고 사실 유명한 분이 그 한동수 전 감찰부장 그렇죠. 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방송에서도 본인이 이제 윤석열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뭐 책도 쓰셨고 뭐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거를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면 대검 간부 회식 자리에서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 뭐 이런 발언에 대한 폭로를. 이게 2020년 총선 직전에 그런 발언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채널A 사건과 관련돼서 요게 이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우리가 감찰하겠습니다. 감찰부장이니까 검사들 감찰하는 사람이잖아요. 감찰하겠다 보고했더니 윤석열이 책상에 다리를 걸친 채 아이 쇼하지 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찰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아니 감찰을 시도를 하긴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시도했죠. 근데 그 결과들을 도출해내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행위를 했던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던 분이라서 요 얘기를 또 듣고 나니까 상당히 좀 윤석열에 대해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악에 받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근데 이런 일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유일하게 얘기했었던 사람이래요. 검찰 후보자 중에는 총장 후보자 중에는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자기가 개혁을 하겠다 앞장서서. 근데 완전 다른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을 믿고 이런 걸 맡기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저는 이 세 분을 다 모르거든요. 국민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람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쉽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에 이 공모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자기의 이제 권력을 가지고 검찰권을 가지고 이제 덮으려고 했던 것을 감찰을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셨던 건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다음에 이제 고발 사주 의혹 국민의힘 국민의힘을 동원시켜가지고 최강욱 의원님이시죠. 최강욱 의원님 관련된 고발을 하도록 사주하는 검찰이 고발을 역으로 사주하는 그런 사건들. 이제 국민들이 검찰 권력이 얼마나 그 무도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잘못했던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그런 감찰을 하기 위해서 부당한 노력을 하셨는데 감찰부장으로 지내신 감찰부장이셨죠. 이제 판사 출신이라 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들, 양측의 주장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서류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아까 김대중 대통령 말씀드렸는데 행동하는 양심. 그러니까 본인이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검찰보다 더 검찰스럽게 사건의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판사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행동력과 실천력을 보여주신 분이다. 한동수 후보자.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댓글에 말씀 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민주당 쪽 추천 인사들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해주셔가지고 우리 또 김민하 평론가께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조은석, 민중기, 이윤재 이분들에 대한 어떤 면면도 소개해 주시되 이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내란 특검이 가장 인원이 많고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뭐 물론 저는 세 가지 특검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투입 인력이나 규모나 볼륨을 봤을 땐 내란 특검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내란 특검의 조은석이냐 한동수냐 이제 이런 갑론을박들을 댓글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조은석을 반대하시는지 뭐 이런 이유들도 궁금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감사위원이었죠. 지금 이제 감사원장 권한 대행까지 마무리하고 나오셨는데 일단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민주당 추천인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 대행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무슨 우병우랑 뭐 같이 우병우가 아니라 그 사진 찍혀 있었던 것도 막 지금 제보가 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굉장히 추천을 하셨죠. 훌륭한 인사라고 또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사건으로 유명해졌는지 장점을 하나 얘기해 주시고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노무현 검찰 출석 때 홍만표 당시 검사와 같이 옆에서 웃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뭐 이제 이런 실제 사진이 있어서 저도 오늘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 사진과는 별개로 특검으로서의 역량이나 이 사람의 면면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어떤 사람이죠? 일단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다들 감사원의 윤석열 정권 때 행태가 어땠는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소위 타이거파. 네. 타이거파요? 호랑이파? 네, 그렇죠. 호랑이. 그리고요. 타이거. 네. 또 뭐요? 사자가 있어요? 유병. 그게 이제 야구팀은 아니고. 처음 들었어요. 호랑이파가 있고. 유병호라는 사람이 이제 감사원의 사무총장으로 가는데 그 윤석열이 시켜서 감사원 사무총장 그 전부터 근데 감사원 내에서 문제가 있는 인물로 찍혀 있었습니다. 유병호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 하지만 이런 사람을 다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윤석열이 너는 사무총장해 이래가지고 사무총장 딱 시켜주는데 유병호라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이론이 있어요. 감사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만의 이론으로 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갖고 기억은 못합니다. 뭐의 약자인지. 그래서 자기만의 이론으로 몇 개의 원칙을 쓴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영어들의 이 단어의 뭐 영어 조합이에요? 앞자를 따서 TIGER. 그래서 이게 타이거다. 그래서 자기 파벌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타이거 원칙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유병호파를 타이거파라고 하는데 이 타이거파들이 줄에 묶인 거대 고양이들처럼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그냥 죄 물어뜯고 윤석열이 가서 물어 그러면 보통 개가 물어뜯는데 여기는 호랑이들이 가서 이제 물어뜯고 핥히고 이러느라고 이 윤석열 말을 듣고 이 전 정권에 대한 감사, 전 정권에 대한 어떤 거의 보복 감사 수준의 이런 것들을 마구 했지 않습니까? 그렇던 게 예를 들면 뭐 통계 조작 논란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걸 감사하라고 그러면 난 몰라요.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대표적으로 관저에 대한 이 영혼의 무게 21g이라는 업체가 왜 이걸 관저 증축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뭐 무시하는 이런 감사 안 행태를 했잖아요, 제대로. 그러한 감사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러한 감사원의 상황을 어떻게든 제동을 걸어보려고 하는 일부 감사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인데 이분은 이제 과거에는 검사를 했던 거죠. 원래는 검사 출신 인사인 것이고 그 검사 출신 인사인데 과거에 검사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석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해 보시면 검사들이 이제 검사들이 멀찍이 이제 그 건물 안에서 이제 출석한 모습을 이제 안에서 지켜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웃고 있는 장면이 이제 그 당시에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의원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건데 김의겸 의원 얘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저는 이제 박통령, 최통령의 요절복통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박통령, 최통령, 요절복통. 그게 뭡니까? 나라를 뭘로 만든 거예요, 그 둘이서.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두 사람이 그러고 다닐 때 아직 그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TV조선에서 어디까지만 딱 보도를 했냐면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경제수석, 그 당시 안종범이죠. 경제수석이 이거를 만들으라고 뭐 시키고 이래갖고 이런 재단을 글쎄 만들었대. 요까지만 딱 보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도를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그러면 요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뭘 목적으로 한 것인가는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한겨레라는 신문이 그 당시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한겨레에 있었죠. 그때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자를 K스포츠재단 취재하면서 보도를 해요, 이제. 그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알려준 게 사실은 원래는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때 사실을 알려준 게 사실은 이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 저도 찾아봤어요. 이것도 읽어줘야 돼. 프로크루스테스의 뭐예요? 프로크루스테스가 뭐냐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당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의견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침대에 누워보라고 한 다음에
침대가 사람을 눕혀놓고 박영식이 침대에 누우면은 침대가 남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이고. 네. 근데 윤재관 대변인 누우면 침대가 모자라거든요. 네. 그럼 이제 침대에 맞춰서 예. 윤재관 대변인님에게 이제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네. 박영식은 늘리고 윤재관 대변인님은 줄이는 이러한 일을 한 악당이죠. 아 그래요? 아 이거 읽어보셨어요? 일지는 네. 아 그런데 이문정 검사님이 어쨌든 검찰에 오래 계셨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고 심지어 지금 보여진 저 사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소환 당시에 맞아요. 이렇게 웃고 있는 카메라에 찍힌 거고 지금 너무 찝찝한 게 많은데요. 이 조은석 씨.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 댓글 주시는 분들 중에는 조은석에 반대한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만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이 공간에 같이 있는 건 맞는데 조은석 당시 검사는 수사진은 또 아니었다라는 건 일단 짚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돼요? 아니 뭐 웃을 일이에요 지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얘기가 아니고 때가 아니지. 수사진은 아니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우리 역사에 굉장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아픈 일이잖아요. 이 역사에는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진 자체에 나와 있는 저 웃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분노도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다만 같이 수사했던 수사진은 아니었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조국혁신당에서 한동숙 전 감찰부장을 추천했기 때문에 조은석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이분에 관련돼서는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은 2014년이죠. 아까 우리 세월호 얘기도 했는데 세월호 때 해경의 잘못을 덮으려고 정권에서 엄청나게 이게 작업을 하고 있을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이었거든요. 누가요? 이 사람이? 조은석 씨가? 대검 형사부장이었고 그때 해경청장을 기소했습니다. 그거 강단이 없으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정부의 책임,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덮으려고 아까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것처럼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해경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징적인 인물을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단이 있는 조은석 형사부장이었다는 거. 그것은 꼭 평가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추천을 안 했지만 그 부분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급해가지고 동그라미 처리는 못했는데 오른쪽에 이제 명찰 달고 웃고 계신 분이 이제 당시에 조은석 후보자의 모습이고 왼쪽에 이제 홍만표 검사라 가지고 홍만표 씨는 뭐 워낙에 좀 악명 높은 인물로 저 파란색 넥타이 한 사람이 조은석 씨가 아니고 오른쪽이 이제 오른쪽입니다. 지금 커서가 움직이고 있죠. 오른쪽. 한마디 더 드리면 감사위원 할 때 우리가 상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건이라든가 이럴 때 정의의 편을 서셨잖아요. 그때도. 그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감사원 출신의 그러니까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감사원 출신의 감사위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역할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분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강단, 아까 제가 드렸던 깡다구가 분명하게 보이는 건데 그게 이제 검찰에 있었을 때나 감사원에 있었을 때 동일한 이 행동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합니다. 저희가 참 많은 방송을 하지만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이 방송에서 과거 이제 민정수석 얘기했을 때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근데 지금 댓글창도 굉장히 너무 뜨거워서 조금 더 하긴 할 건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만 읽어드릴게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잘 나온 사진 보면 활짝 웃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웃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뭐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클로즈업 된 사진 보면 웃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 주시면서 웃음에 대한 불편함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조국혁신당이 훨씬 이번에 후보 추천을 잘했다.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다 등등의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은 다
저희가 지금 수렴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차이점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지금 조은석 감사위원은 검사 출신인 거고,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가보더라도요. 혁신당에서 추천한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은 이번에 좀 바꿔서 네. 여기는 또 검사 출신이고, 검사. 민주당에서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지방법원장은 네. 또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검사와 판사 이 출신 직업적인 배경도 뭐랄까 이 수사에 대한 뭐 밀도, 강도, 뭐 조직 장악력 등등의 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사 출신의 특검 그리고 판사 출신의 특검 비교해보면 어떻게 좀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검사 출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네. 뭔가 이제 수사력이 필요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검사로서 요구되는 수사 능력을 확실하게 발휘해봐라.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요 세 가지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이제 좀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너무 이제 또 밝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파헤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이 직접적인 수사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건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 봤을 때 판사라면 이미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어떤 것을 어떤 제목을 들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기소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실하게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아까 이제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저항이 예상되고 지금 당장에 있어서도 많은 어떤 추진력들이 막 이렇게 필요한 어떤 그런 대상이 있다는 뭐 그런 이제 수사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검사로서 요구되는 그런 능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수사는 검사해야만 한다. 반드시 그렇지 않은 데는 판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요구되는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한다면 그런 기준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저항이 지금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국민의힘의 사람들도 범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 사람은 일단 빼놓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아주 과단성 있게 수사를 펼칠 수 있는 뭐 그런 인물이 필요한 영역일 수 있어요. 김건희 특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펼쳐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영역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아직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양평고속도로 이런 거 누구 불러야 됩니까 지금? 김건희만 부른다고 해결됩니까? 우리 국토부 장관 불러야 되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뭐 여러 도사님들도 불러야 되고 하여튼 뭐 많아요. 도사님들. 마법사들을 쟤 부르고 뭐 지금 마법사들. 난리가 날 거예요. 저는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진도가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누구를 어떻게 기소할 거냐가 요 판단이 필요한 이런 부분일 수 있다. 요게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판단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저는 정말 잘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특별 검사라는 위치 자체가 약간 그런 지휘자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스트라로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검사라는 조직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갈 것 같은 수사에 있어서도 과연 본인이 검사 출신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이 수사만을 봤을 때 정확한 그 사람의 강력한 의지 검사 이 정도면 해체 수준인데 그래도 그냥 갈 수 있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지 판사냐 검사냐 뭐 교수 출신이냐 이런 건 좀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정말 제가 던졌던 우문에 현답을 주시네요. 나 열심히 답변했는데 우문에 응답했으니까 난 뭐가 됩니까? 아닙니다. 물어봐서 열심히 답변. 근데 저는 오윤혜 씨의 마음과 100% 공감하고요.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을 다 수렴하셔가지고 어쨌든 선택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의견이 이렇게 굉장히 뜨거울 줄은 알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은 관심, 많은 의견 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4명이
특정 인물을 뭔가 뭐 몰아가거나 예단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단한다고 해도 반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중요한 거. 우리가 여기서 누구 후보자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뭘 얘기해도 대통령께서 어차피 선택을 하시는 거고 네. 저희가 어떤 뭐 이런 여기서 의견 수렴 뭐 강조하고 해도 이 인물이 반드시 돼야 돼도 그거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예.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 조국혁신당은 심재철 검사장을 추천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수석의 유재석 감찰무마 사건 때 무혐의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유명한 상갓집 충돌, 그때 이제 검찰을 장악하고 있던 윤석열의 그 사단들과 정반대의 입장을 계속 표명을 공개적으로 하셨던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심재철. 아, 심재철. 예. 그래서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외로움을 견딜 결심을 한 사람이고요. 네. 민중기 죄송합니다. 민중기 전 서울지법원장도 같은 부류의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박근혜와 그 법원 행정처 간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돼서 본인이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악습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밝혀내는데 앞장서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심재철 검사장과 비슷한 길을 걸어오셨던 분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조국 혁신당에서 제가 혁신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 추천한 분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정말 훌륭한 분들을 추천을 하셔서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오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검사 내부에 진짜 많은 검사들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검사들이 자료도 안 주고 막 이래. 그럼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갖고 있다면 특히 김건희 관련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막았던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한 조직만이 어떤 결론을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죠. 특검은 다른 그러니까 검찰이 아닌 조직에서도 근무했거나 변호사를 했던 분들도 계속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서로 상호 견제의 기능들을 많이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특검에 들어온 이상 본인도 성과를 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는데 본인도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이 이제 세 특검이 이제 한꺼번에 진행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 제일 먼저 김건희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란 특검에서도 김건희 역할을 밝혀낸다면 그건 엄청난 수사의 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또 이종호가 누굽니까?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에 같이 연루돼 있던 건데 이 최상병 사건에서의 그 수사 무마를 하려고 했을 때 김건희 역할까지도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수사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이 최상병 특검은 조금 더 좀 비중이 좀 약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훨씬 더 수사의 결과를 국민들이 박수 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특검이 김건희 특검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특검에 참여한 이상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그 견제와 지금 감시 그리고 관심들을 계속 갖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태에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좀 덜어서 주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인물 평가 관련돼서 그냥 재미로 언론에 보도된 바 아마 다들 보셨을 테지만 그냥 교체를 해드리면 민중기 이 판사님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은 2017년 11월 달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 조사위원장을 맡았었고 그때 법원행정처하고 박근혜 청와대 간의 재판거래 의혹을 추가로 확인한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이다 막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의 이제 조희 대법원
이 체제에서는 뭐 여러모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뭐 인사의 연관들이 있다면은 인맥의 연관들이 있다라면은 여러 가지 뭐 욕을 먹고 뭐 그런 게 있겠죠. 법원 내에서는 만약에 그랬으면 그다음에 이 판사 시절에는 고용노동부의 정교조 법인노조 통보 여력을 정지를 했다. 그리고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해서 정직 4개월에 처해졌던 이문정 검사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 무죄 구형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런 이제 이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강단 있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분이고 아까 이제 심재철 검사 상갓집 사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웃긴 사건인데 상갓집에서 그 사실 이 당시에 심재철 검사는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인가? 아무튼 이게 자기 아랫사람한테 당한 거거든요. 그 당시 양속조 검사라고 이 양속조 검사가 이제 대들은 사건인데 이 당시 조선일보 보도가 재밌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도했냐면 심재철 부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민족 해방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구속된 일이 있다. 운동권 출신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양속조 검사에 대해서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이 사람은 얼리 어답터이고 갑자기? 일본어를 현직 검사 중에 가장 잘한다. 일본어요? 일본만화 마니아이다. 이게 뭐예요? 오타쿠라는 거예요? 뭐야? 진짜 어쩌라는 건 진짜 모르겠네요. 운동권 대 오타쿠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저는 심정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이런 일화들을 보면은 윤석열 체제에서 이 양속조 검사가 윤석열 사단이거든요. 윤석열 체제에서 심재철 검사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야, 참 저희 정치 야시장이 시작한 이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방송을 하는 오늘입니다. 왜요? 저에게는 왜냐면 지금 댓글의 여론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제가 보면서 우리 게스트분들의 훌륭하신 게스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는데 야 이게 커뮤니티도 잠깐 봤는데 야 진짜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는 사실 뭐 민주당 추천 인사 저희 뭐 후보나 혁신당 후보에 대해서 그리 많은 의견을 안 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군 내부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해도 잘하시겠지라는 일단 뭐 고정리가 되는 것 같고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도 사실은 뭐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내란 특검 관련돼서는 지금 굉장히 뜨겁고 대체 특히 조은석 검사를 누가 민주당에서 추천한 거냐 이런 글이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가시는 주요 커뮤니티에 지금 난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또 까먹었어요. 프로세스크? 뭐였더라 이름이? 프로크루스테스. 프로크루스테스에 대한 일화를 잠시 얘기를 하면 장단을 얘기를 할게요. 장점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장 연수원장 한 거 맞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감사원에서 외로운 싸움을 했던 것도 맞다. 감사원이 내부가 아주 골마 터질 정도였는데 혼자 열심히 싸운 것도 사실이다. 근데 과거에 아까 우리가 사진 보여줬던 대로 조 전 고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대검에 소환되던 시절에 웃으면서 사진 찍힌 것도 팩트다. 이게 촛불 정신과 뭔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미지를 준 것도 사실이고 이문정 검사의 주장입니다. 주장에 따르자면은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 신화의 악당에 비견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가 지금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죠? 일장일단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예단을 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조은석 전 감사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면모를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인정할 수 없다. 정말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아까 뭐 프로크루스테스 프로로 줄이죠. 그냥 이름도 프로로 줄이자. 프로 그거. 프로테스로. 푸프로. 이 푸프로의 침대에 그래도
아까 그 옷 못 입는 사람 눕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뭐 근데 대통령이 어쨌든 다 알아보고 다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 하나 궁금한 것이 검찰이란 조직이 굉장히 회의적이라서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 특검과 동시에 검찰 개혁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공소청, 뭐 기소청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오늘도 중수청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내가 검사라면은. 이 검찰이란 조직이 이제 해체 수순인데 과연 내가 이 특검에서 아까 서로 실적 싸움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이 검사들을 은퇴하고 정관예우 바라면서 본인들의 야망에 되게 꽂혀 있는 조직인 것 같은데 이들이 이미 어차피 나는 돌아갈 것도 없고 돌아가더라도 완전 해체된 뭐 기소청 아니면 수사청 이렇게 갈 텐데 검사들이 과연 정말 실적 싸움 하듯이 정말 경쟁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될까요? 저는 계속 이들이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다는 느낌만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대단히 건강한 거고 그러한 사회적인 견제 시스템이 계속 작동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수사하죠. 그래서 그 대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검사 그 지위, 그 자리.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추천을 한 거거든요. 양당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수장이 어떤 사람이고 수장이 어떻게 방향타를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결과를 또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했다 이 말씀. 그거 없애면 안 돼요. 검사 퇴직 후에 변호사 못하게 하는 거. 그거 법안 뭐 내야 된다 막 얘기 있었는데 정관예우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지금 제 자리가 많이 위태롭다라는 댓글 많이 달리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영상으로 접했던 오윤혜 씨와 제가 최근에 여러 방송을 오윤혜 씨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방송 말고도 이제 저희가 화요일에도 만나거든요. 가끔 바로 옆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방송하면 내가 아는 오윤혜 씨가 아닌 것 같은 거 같아요. 오윤혜 씨는 신문을 적어도 집에서 한 2-3개는 보고 오는 것 같다. 저는 신문 오늘 대본으로 처음 봤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죠. 날카롭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갖는 궁금함을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여쭤보는 자리입니다만 가끔 놀랍습니다. 이제는 오윤의 정치할 시장이 머지않았다. 아닙니다. 언제든 제 자리를 내려놓는 지금 여기 왔더니 칠판에 오윤혜라고 써 있어요. 오윤혜라고 써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누가 쓴 거? 이 박영식 씨가 쓴 거 아니에요? 오윤혜 지금 막 이런.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제가 벼랑 끝에 달려있는 심정으로 매일 방송하거든요. 야시장을 접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국 놈들은 언제 출연자와 진행자를 갈까만 늘 고민합니다. 됐고요. 뭐 그래프가 막 있고 지금. 오윤혜 그래프. 오윤혜 제작비 콘텐츠 막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야. 근데 정말 교체되는구나. 겸손한 오윤혜, 겸손의 질문, 오윤혜 짱짱, 오윤혜는 송곳이다. 말도 안 돼요. 진짜로 댓글 달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의문, 검사들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으로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지켜봐야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아니 근데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국민주권 시대에 들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신 우리 적임자분들, 그러니까 그 적임자라는 건 대통령이 적임자인 분이 뽑혔는데 그 뽑히게끔 만들어주신 적임자는 또 국민 여러분들이시고 이분들이 뽑아놓고 쉬질 않아요. 항상 검증합니다. 이 인사가 맞는 인사인지, 이 인선이 잘된 인선인지를 계속 검증하고 자체적으로 또 공부하고 저희가 뭔가 모자르면 댓글로 정보를 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특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다 싶으면은 자르고 다시 교체하죠. 아니다 싶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 후보자는 뭐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특검 후보자 정치 야시장 진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혼자 야심이 드러났어요. 그게 아니야. 이 특검 지휘부를 뽑았는데 너무 아니야. 그러면은 딱 바로바로 바꿔야죠. 국민들이 또 심판할 겁니다. 당연하죠. 계속. 저녁 프로를 하시고 야시장을 하시고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저는 앞에 대본에 있는 것 중에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대통령실에 윤
정부의 어공 80명이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간다는 뉴스를 봤는데 왜 못 자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단독 기사 나오긴 했는데 네. 그 보도에 따르면 네. 해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는 하거든요.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공들이 자신의 직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대통령실로 돌아와서 일을 하지 않을 거라면 나가라. 당연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네, 해고해야죠. 해임해야죠. 그리고 맞아요. 일 안 하고 받은 월급 다 토해냈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이거 우리 세금 아니에요? 세금이죠. 제일 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간 사람이 있죠. 그럼 처벌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뭐 비서실장 정진석 그리고 자료 파기에 관련된 정진석과 윤재순 네. 총무비서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입건해가지고 이제 정진석 입건했죠. 입건을 네. 통해서 무덤 같은 이 대통령실을 만들어낸 그러한 책임을 책임자들. 분명히 물어야죠. 제가 지난 방송 때 그 두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두 사람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방송 이후에 재순 씨, 제가 어딨냐고 막 찾았잖아요. 윤재순 씨, 어딨냐고. 윤재순 씨. 지금 수사 받죠?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좀 입건이 됐잖아요. 네. 네. 대통령실을 청와대를 근무했던 사람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의 전결권이 비서실장까지 결재권이 가는 것도 있고요. 윤재순 총무비서관으로 결재권이 끝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50 중에 지금 50도 얘기하시는데 50 중에도요 정무직도 있고요. 별정직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무직은 수석급 이상을 정무직이고요. 비서관부터 행정관, 행정요원들은 또 별정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정직과 정무직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가 좀 다르고요. 정무직은 그 임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윤석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근데 별정직은 또 별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임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별정직이에요? 그렇죠. 이 어공 80명이?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이고 그 별정직이라 하는 것은 행정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으로 포함되지 않는 행정관들, 3급, 네. 4급, 5급, 그리고 행정요원들, 여기를 해당하는 건데 그들이 다시 이제 복귀해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면서 얼굴만 타가는. 네. 그래서 그거는 해임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죠. 전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진짜 바뀌어야 될 게 하나가 이 온정주의를 주면 안 돼요. 윤석열은 맞아요. 아마 그걸 다 노렸을 거예요. 야, 다 파기해. 어차피 네.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세게 못해. 예. 그거를 자꾸 용인해 주는 순간 예. 세금은 낭비되고 국민들은 고통스러워요. 예. 그래서 다시 지지하려면은 예.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을 묻고 네. 이거 세금 국고 손실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받아내서 네.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죠. 네, 저는 네. 뭐 오윤혜 씨가 권성징악, 일벌백계 이런 주제에서는 굉장히 특임자이시기 제가 때문에 항상 아쉬웠던 점이에요. 다 용서해줘. 전두환 왜 사면해줬죠? 와. 저는 약간 그런 거 싫어요. 약간 저도 싫어요. 저는 진짜 죄를 지었으면은 네. 벌을 받아야 된다. 엄벌에 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정진석과 윤재수는 절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면할 수 없다. 없죠. 당연한 거죠. 라고 얘기를 네. 했던 저에게 또 네. 박수도 한번 보내주세요. 심지어 이름이 두 글자나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윤재순, 윤재관. 같은 집안입니다. 진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 있게 이렇게 말씀을 딱 이의자는 안 된다. 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지금에서가 아니라 이 방송 우리 이제 어쨌든 하는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아니 국민의 세금을 받고 월급 받는 인간들이 일을 안 할 거면 그만두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버티면서. 그러니까요. 버젓이 버티면서 심지어 대통령실 빼고 나오는 과정에서 뭐 PC와 다 파쇄. 하드디스크를 파쇄를 하는데 방첩사를 불러다가 수거해가라 어쨌다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가 아니고요. 국가를 파괴한 자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대통령실이 곳입니까? 대한민국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최고의 기관들 아니에요. 그 최고의 기관은 단 하루도
멈춤이 없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체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이건 국가를 파괴한 겁니다. 그럼요. 물어야죠. 이 기회주의자들의 가장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강약.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조아리고 네. 약한 사람한테 엄청 강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보 정권이면 더 우습게 보지. 맞아요.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야 이런 거 없앤다고 나 어떻게 처벌하겠어? 만만하게 군단 말이에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딴 생각 못하게 진짜 깔끔하게 그러니까요. 네,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이 처벌을 이렇게 무덤 같은 대통령실을 만드는 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감추고 싶은 게 있었겠죠. 내란에 대한 동조 그리고 부역 이런 것들의 기록을 증거를 확실하게 없애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검들이 이제 출범을 한 뒤에 이 행위가 내란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를 파괴하고 대통령실을 마비시켰던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내란과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증거인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거기까지 수사가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도 내란이고 저는 근데 내란도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때 대통령실에 이 별정직 공무원들이 관여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없앨 만큼이냐? 그건 사실 해봐야 아는 건데 그것만큼 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또 하나가 당연히 우리의 또 특검 대장인 김건희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김건희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과 그리고 거기에 휘둘린 대통령실 직원들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원래 뭐 이게 구린 게 있으면 그래도 좀 뼈와 살을 발라내서 남길 거만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구린 게 있어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발라낼 수 없는 수준인 것 같다. 워낙 뭐 광범위하게 하니까. 이미 증거가 나왔어요. 최상목의 쪽지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문건. 최상목이 받았던 그 문건. 그거 누가 썼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썼어요. 그렇죠. 대통령실에 써가지고 그것을 대통령에 전달하고 또 최상목에 전달을 하는 것이지 그게 어느 부처에서 썼겠어요? 대통령실이 썼기 때문에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거기에 부역하고 동조하고 함께했던 자들의 기록들이 대통령실에 여기저기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문건들을 최상목에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과 봤다는 문건을 보면 단수 단전에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건의 작성은 또 누가 했겠어요? 그러면 최상목의 거는 대통령실로 따지면 경제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단수 단전과 관련돼서 행안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정상황실이라든가 정무수석실 이런 곳에서 그 문건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전반적인 조직에서 내란에 다 동조하고 같이 부역했던 것이 그 기록들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컴퓨터에 다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 파괴하기 위해서 방첩사까지 동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운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별정직 공무원들 왜 안 가고 있냐, 왜 안 나가고 있냐. 안 나가 왜? 이런 거를 언론에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이나 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나 물어보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뭐 한 100명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편의를 봐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별정직들 그때 우리가 이전에 월급 안 받고 무급으로 일한 것도 있고 해서 다 받고 가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데 일을 하든지 그러면 일을 하든지 일을 안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 행위에는 전적으로 또 이렇게 아마도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이제 흔적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다면적으로 다각적으로 이 구린 일들을 하는데 연루됐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굉장히 폭넓은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특검이 출범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그 특검법에 보면은 수사하다가 이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재순, 정진석의 경우에는 지금 겁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송하면 좀 과감하게 표현하자면 겁대가리를 상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수사를 내란 특검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방첩사 동원은 저는 진짜 이게 이미 뭐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이미 다 학습했을 때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수거에 대한 문제를 군을 동원해서 또 정치에 개입하게 만드는지 방첩사는 저는 이참에 또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막 이름이 몇 번을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거 기무사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기무사가 해편을 했죠. 그렇죠.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의심이 돼서 실제로 이제 계엄 문건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제한적인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것을 지금의 방첩사로 부활시키고 모든 권한을 다시 다 살려준 게 윤석열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러한 날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윤석열은 지금 많은 이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가 윤석열은 왜 계엄을 선포하였는가? 왜 선포했냐면은 그게 야당이 무슨 뭐 여러 가지로 국정을 회방 놓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죠.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왔고 총선 결과를 뒤집어서 김건희를 방어할 목적을 오래전부터 가져왔고 여차하면 나는 언제든지 간에 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정권을 윤석열 왕국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세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란 특검이 이런 부분을 완전하게 이제 밝혀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고 방첩사는 그리고 제가 좀 뭐 우스갯 말씀드리면 방첩사가 무슨 회사에 그 뭐 PC 관리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중국 컴퓨터 매매 업체도 아니고. 그걸 왜 갖고 가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방첩사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치가 없다 이제는. 방첩사를 없으면 누가 방첩을 하냐 그러는데 방첩을 하는 게 아니고 PC 관리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PC 관리를 시키는데 뭐 필요합니까? 윈도우 깔아주고 인터넷 연결해 주면 됩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방첩사를 보면서 그때 이제 권력기관 개혁에 참여를 했던 저로서는 입법화 그리고 제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내란 사건을 겪으면서 국회에 해산 요구 권한이 없는 위수령 옛날에 박정희가 가지고 있었던 위수령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그 위수령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계엄을 다시 한번 할 수도 없었던 거고 위수령을 했으면 얼마든지 또 한 번 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완전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없애버리는 역할 그리고 국정원법을 바꿔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를 전혀 못하게 해서 이번에 내란 사건에 국정원이 뭐 여러 가지를 하게 했지만 그걸 아주 제대적으로 거의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방첩사에 관련돼서도 이번 지금 계속 지금 국민의 그 부흥에 정말 정반대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혁들을 분명히 해야만 된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때 방첩사에 대해서 해편하는 과정들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는 그 해편의 과정들을 정말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인 개혁까지도 마무리하는 게 이번 정부의 또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김건희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이 진짜 김건희 사랑을 위해 윤석열이 나라까지 팔아먹고 목숨까지 걸었는데 아까 그 외출하는 행색을 보니까 김건희에게 손길은커녕 눈길도 못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요. 윤석열이 가장 후회하는 건 무엇일까?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한 거? 아니면 김건희랑 결혼한 거? 뭘 가장 후회할까? 자기의 사랑을 부정할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 행색을 보니까. 이거는 사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아니 뭐 둘 중에 하나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면서 한마디 덧붙이면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입고 오잖아요. 그래도 옷을 똑바로 입으란 말이에요. 화가 많이 나셨어. 근데 윤석열 그자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될까요? 그래요? 자기가 지금 사형 생각...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이 정도는 좀 고민하지 않을까? 뭘 후회할까? 뭘 후회할까? 그러게요. 저는 집에 있기 눈치 보여서 쫓겨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 집에서 방구를 많이 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술이 좀 많이 돼서 네. 빨리 좀 내보내서 산책이라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윤혜 씨가 또 명언을 주셔가지고 저희 네. 제작하는 팀 입장에서는 네, 무기징역 될 때 한번 물어보죠. 가장 지금 이 순간 후회하는 게 무엇일지. 예, 네. 아주 뭐 네. 끝내주는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제 오늘 댓글창이 생각보다 금요일 방송보다는 동접자에 비해 굉장히 과열됐습니다. 채팅 참여율이 높다는 얘기인데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싸우시지 마시고 예, 진행자와 출연자분들 응원해 주세요. 뭐 이런 댓글도 일부 있었거든요. 네. 우리 새끼순표님 패널 진행자들 욕하지 말고 내란당 쪽만 욕합시다. 뭐 이런 댓글 주시고 네. 또 어떤 분은 대통령을 믿어주세요.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네. 김미나 혼자 떠드는 게 헐 듣기 좋다. 김미나 말 끊지 마라. 예, 김미나 우리 총통을 사랑해 주시는 분도 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슈퍼챗을 주신 분은 오늘 마지막으로 왔다 막 이러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네. 예, 우리 야식이들을 또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저희 또 애칭이 생겼네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야식이라고 오늘 또 아마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윤혜 씨,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목요일 방송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